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중과세율하고 비교해보면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우리 먼저 취득세 중과세율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었죠. 바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면 표준세율을 내고 기본세율을 내고 플러스 2%의 4배, 그러니까 8%를 더 내는 규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준세율 내고 플러스 2%의 2배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한다거나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의 부동산을 신증축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중과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표준세율에서 3배를 중과를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2%의 2배를 중과하는 규정이 있었죠. 요거는 대도시 내다가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이제 법인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공장 신증설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중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됐을 때는 요 플러스 2%의 2배와 마이너스 2%의 2배가 서로 상계가 되는 거니까 표준세율이 3배만 중과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배웠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등록면허세는 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도시 내에다가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전입 등을 했었을 때 중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입 등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까지만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플러스다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도 있고 지방의 대도시도 있지만 지방의 대도시를 규제해버리면 당연히 뭐 지방 경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의 대도시는 빼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 역시 뭐가 따라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그러면 인구 밀도 높아질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과밀을 초래할 수 있어서 3배를 중과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회사 중개법인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중개법인을 대도시에다가 만드는 거죠. 과밀적인 대도시에다가. 그러면 중개업법상 우리가 중개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5천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계산의 편의상 1억이라고 자본금이 1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본금 1억이 되면 1억 원 곱하기 이때는 그 법인 설립을 하면은 표준세율이 우리 지난 시간에 표준세율이 뭐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표준세율만 배웠는데요. 법인 설립 등기 표준세율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의 표준세율은 0.4%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0.4%에 이걸 이제 표준세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 세율의 몇 배? 3배가 됩니다. 3배. 그럼 3배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4의 3배니까 1.2% 되겠죠? 1.2%. 그럼 1억에 1%, 10% 1000이고 1%면은 100이니까 0.1이면은 10만 원. 그러면은 이건 4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억에 1%가 되면은 100이니까 그렇죠? 10%가 1000이니까 120만 원이 등록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120만 원이 등록 면허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요 등록 면허세만 내는 거냐? 이러한 등록 면허세를 우리는 독립세라고 하죠. 그럼 제가 우리 용어 시간에 했었죠. 바늘이 가면 뭐가 따라간다? 실이 간다. 그럼 바늘에 해당하는 세금이 독립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바늘에 해당하는 요 독립세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죠. 부과되는 세금. 요 독립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곱하기 20%가 부과가 되겠죠. 그럼 120만 원 20%면 얼마 될까? 2는 4, 1이니 24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4만 원이 뭘 의미할까요? 지방 교육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120만 원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24만 원이 부과가 된다. 그러면 토탈 얼마가 될까요? 144만 원이 되겠죠. 144만 원이 바로 등록면허세에 대한 그런 세금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금을 갖다 이제 납부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얼마,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 세금을 이제 언제까지 신고하면 돼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왜? 등록한 이후에는 아쉬운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 신고합니다. 그러면 등록하기 전이라면 언제까지냐? 등기 접수일까지입니다.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과소 신고를 한다거나 자,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땐 당연히 뭘 물어야 될까요? 가산세를 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취득세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신고가 됐을 때는 20%, 과소일 때는 10%가 되는데 단 부정한 경우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안 했다 이거죠. 고의적으로 안 한 부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는 4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비과세였었습니다. 비과세였었는데 이게 과세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비과세였는데 이게 과세 판정이 떨어진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이 취득이 비과세인지 아닌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취득이 비과세였던 거야. 그렇죠? 그럼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과세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고의적으로 안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납부를 해버린 겁니다. 납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으니까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논리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제때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을은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부터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과세권청이시라면 갑을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을을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을을 좋아하죠. 아니, 돈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신고만 해놓고 납부하지 않는,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차이를 두기 위해서, 자, 납부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분이 바쁘신가 보지. 따라서 이런 무신고한 거에 대한 이런 가산세,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취득세는 없고 등록면허세만 있는 독특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우리 세법에서는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의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의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의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이런 걸 배웠는데요. 취득세하고 좀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과세 상태가 변동이 되면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플러스 30일까지 이거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상태가 변동이 된다는 게 뭐냐? 자, 요거는 이제 변동이 되는 게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감면인 줄 알았는데 과세 판정이 떨어진다거나, 두 번째는 일반 세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과세 판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대도시이긴 하지만 과밀적인지는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세금 0.4%면 냈던 거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과밀적이 대도시래요. 그렇다면 3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악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거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유 발생일 플러스 30일까지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는 30일,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중과세율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밑줄입니다. 그 세율을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세율의 100분의 몇입니까? 300. 100분의 300을 다른 말로는 이제 3배라고도 표현하죠. 100분의 300을 우리는 3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대도시에다가 법인 설립 무조건 하면 안 되느냐?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만 이하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적으로서 자 밑줄 산업단지는 제외합니다. 산업단지는 제외하고 그 과밀지역 설치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건 중과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도시에서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즉 중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거기에다가 법인 설립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건 중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법인 중에서도 아무리 과밀 억제권력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될 업종이 있죠. 그 업종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도시형 업종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도시형 업종. 그러면 도시형 업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었었죠.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었었죠. 그러면 도시형 업종은 뭐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인쇄소라든가 뭐 여타 등등등 이런 식의 업종을 지칭합니다. 자,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산업단지와 도시업종 제외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큰 흐름이 1번 대도시 내다가 법인 설립. 이때 설립은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 휴면법인은 잠깐 이제 우리가 휴업 처리가 된 법인 또는 폐업 처리가 된 법인을 말합니다. 인수한 지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걸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함 설치함에 따른 등기라면 중과한다. 그러면 이제 신규 법인을 설립해도 중과하지만 휴면법인. 그러니까 실적은 있지만 실제 운영이 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을 인수해서 5년 안에 자본을 투입시켜도 이건 법인 설립으로 보겠다. 규제되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했다는 등기. 전입이 뭐예요? 이사 오는 거죠.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거고 법인 전입은 이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 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서울 경기 과밀억제권역에 대도시로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4번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07번 부가징수입니다. 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부가징수가 요 절차죠. 그러면 원칙은 신고납부다 하자.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자고요? 등록한 이후에 하자고요? 하기 전에 하자고요? 하기 전에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하자 이렇게 썼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정하여 등록가액에다가 표준 중과세를 정하여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소재지가 원칙이지만 특허권이나 실용실환권 등은 권자의 주소지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런 납세지에 관한 장에게 신고 납부하자. 그럼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관서에 가서 직접 접수 신청을 한 날까지다. 그렇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일반 세금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과세율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뭐라고요? 자, 그다음 메모해 줍니다. 과세 상태의 변동 메모해 주세요. 과세 상태의 변동. 그러면 일반 세금을 냈는데 중과 판정이 떨어졌으니까 세금을 더 내겠죠. 대신 일반 과세 냈던 세금은 차감을 내줍니다. 이미 낸 거니까요. 따라서 30일 동그라미 이내에 중과세율을 정하여 세배를 정하여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다만 밑줄 가산세는 제외. 왜? 가산세를 만약에 물게 된다면 가산세는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납세자가 잘못한 건데 그걸 공제해 줄 리는 없겠죠. 자, 그런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우로 하여 납세지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나머지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 그림 그 박스 보시면 과표에다가 중과세를 매기고 마이너스 기납부세액을 빼주되 혹시라도 가산세를 낸 부분이 있다면 왜 일반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 중과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가산세를 물리겠죠. 그거는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도 거기다 써놓습니다. 과세 상태 변동. 3번은 이제 뭐냐면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 받은 후 부가 추징 대상이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사유 발생 플러스 며칠 동그라미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신고제 별표시. 이거는 취득세는 없지만 취득세 규정에는 없는 규정이에요.
등록 면허세 규정만 있는 것으로서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되었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할 이유가 있다 없다. 그렇죠? 이런 규정을 뭐라고요? 신고의제라고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신고의제는 위 1번부터 3번까지 신고문을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다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뭐라고요? 신고의제다. 그래서 무신고된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예외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에다가 씁니다.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신고를 요구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 기한 후 신고는 20%가 되는데 요거를 1개월 이내에 주면 50%를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규정을 기한 후 신고. 네. 자, 그 동그라미 요거는 4번. 그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그 규정이 있습니다. 4번이 1개월 이내에 주면 50% 감면해 준다. 이건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그다음에가 맨 하단에 2번에 부가세 별표시 놓으시고요. 자, 부과되는 세금은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가 계산이 되면 요 세금의 몇 프로? 20%인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썼죠. 네, 20%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해볼까요?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 저당권 설정일 때는 과표를 뭘로 한다고요? 채권가액. 그러면 채권가액 곱하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무조건 몇 프로? 0.2%. 그러면 1억에 0.2%입니다. 그럼 1억이 0.2%면 20만 원인가요? 네, 20만 원. 그럼 20만 원이 등록면허세.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거죠. 이 세금이 몇 프로? 곱하기 20%. 그러면 2년에서 4만 원이 되겠죠? 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뭐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특징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의 100분의 20, 밑줄 100분의 20을 부과한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등록면허세가 감면 혜택을 볼 때가 있어요. 감면 혜택. 우리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으면은 감면으로 끝나지 않고 과세관청은 본세인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면 또는 뭐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반드시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받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공짜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세가 20%가 부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특별세는 감면받은 자는 밑줄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세액으로 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그러면 등록면허세까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4장인 재산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는 우리가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얘기를 다 했고요. 이제 재산세부터는 이제 어떤 세목일까요? 보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인지 한번 기본적인 정의를 통해서 재산세의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이라는 말은 아실 거고요. 이거는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시군구가 공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라든가 공공대장, 보통은 이제 대장, 등기부는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공공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대장은 시군구가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군구가 이런 재산세 등을 받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 등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우리가 과세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세대장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얘는 시군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시키는 대표적인 시군구세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시군구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지 납부하는 것을 우리 이제 배운 용어,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용어로 빌려서 표현해 보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하죠. 무슨 징수요?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요.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군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공공대장 등의 공부 자료 현황을 보고서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납부하는 시군구세를 우리는 재산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재산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과세 대상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을 의미해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크게 5가지가 과세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과세는 5가지는 뭐가 있냐? 일단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 세 번째는 이제 주택이 있고, 네 번째는 선박,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항공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재산 5가지의 과세 대상 현황을 보고서 우리가 그 해당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시키는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 10가지 있었죠. 토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토지, 건축물, 또 뭐 있었죠?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이 있었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재산세는 그 중에서 5가지만 있었어요. 5가지만 대상이 된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특히 보시면 우리가 차량이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차량은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잖아요. 차량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사항에는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과세 대상 현황을 파악해서 특정 소유자에게 부가고지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유자 판정이에요. 왜? 소유자를 잘못 측정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면은 엉뚱한 사람한테 고지가 되면 이게 분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납세무자를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시험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 대상 5가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보통징수다. 그럼 보통징수한다는 것은 신고납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나 납부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이것을 갖다가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산세는 신고 세목에만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 이걸 납기를 연체했을 때, 요 납기를 연체했을 때는 가산금 이자는 발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산금 이자는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재산세 의, 자, 의의가 있고 두 번째 성격이 있죠. 성격을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정기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재산 보유세다. 예, 이거는 매년마다 나오는 세금이다 이거죠. 두 번째, 재산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 없이 재산별 개별 과세는 대물세나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 인세다. 자, 그러면은 개별 과세라는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 서울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저쪽 만약에 충청 청주에 또 상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고지한다는 겁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고지가 되고 청주권은 서울권은 서울거대로 고지가 되고 청주권은 청주거대로 고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개별과세라고 합니다. 개별과세. 그 다음에요. 별도합산을 써놓습니다. 영업용 토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에도 써놓습니다. 비삼용 토지. 그러면은 영업용 토지와 종합합산 비삼용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는 대인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토지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는 영업용 목적 쓰는 토지가 있으면은 요런 영업용 필지는 영업용 필지대로 합산시키고, 그 다음에가 비삼용 토지가 있다.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비삼용 토지 필지대로 이렇게 합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업용 토지는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은 별도 합산과 비삼용 토지는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은 종합 합산 과세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토지분 재산세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에는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왜 내는 거냐?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하면은 여기서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니까 이건 수익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응익과세, 응익세라고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인데요. 자, 과세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재산세 과세권자는, 재산세는 시, 군,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주체가 돼서 부과하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산세 과세권자는 해당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군구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세. 우리 잠깐 비교해 보시면은 취득세는 택광도세였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얘는 시군구가 직접 걷어서 직접 관리하는 대표적인 시군구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지입니다. 납세지는 뭐 우리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 대부분의 지방세의 납세지는 소재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소지는 서울로 돼 있지만 이 물건이 만약에 청주에 있다면 청주에 가서 청주시에서 상가분 재산세 고지가서가 날라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토지부터 항공기까지 다 납세지는 어디로 돼 있다? 소재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납세문자도 별표 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납세문자는 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납세문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납세문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만약에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여기 갑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매 원인에 따라서 넘어가요. 여기도 매매 원인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제 매매가 됐냐면 여기는 2015년도 2월 20일 날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15년도 6월 20일 날 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뭐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갑도 일정 기간 소유하고 있었고 을도 소유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가 낼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소유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재산세를 누구에게 고지서를 발송을 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갑에게 고지할 것인가, 을에게 고지할 것인가, 병에게 고지할 것인가. 소유권이 자꾸 바뀌니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과세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과세할 수 있는 기준 날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 날짜를 언제로 정했냐면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언제로 정해놨어요?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이면은 당연히 갑을병 중에서 누가 될까요? 당연히 을이 납세물을 지겠죠. 을. 그렇죠? 2월 20일 날 매매가 됐고 6월 20일 날 매매가 됐으니까 당연히 을에게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야겠죠. 을에서 을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 1일이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에서 좀 확장해서 보면은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매매에 따른 잔금 날짜는 2015년도 5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은 치렀는데 아직까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재산세를 이 물건이 뭐 상가라고 한다면 이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매도인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한테 고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도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느냐 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적인 장부 공부상으로는 누구 걸로 돼 있습니까? 공부상으로는 당연히 매도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매도인이 납세물을 지면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실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29일 날 잔금이 넘어갔으면 설사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29일 날 잔금이 넘어갔으면은 취득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을 취득 시점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29일 날 잔금이 넘어갔으니까 29일부터 매도인 걸로 본다, 매수인 걸로 본다. 당연히 매수인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29일부터 이거는 매수자께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6월 1일 현재 시점에도 누구 거를 납세문자로 해야겠어요. 당연히 매수인 거를 납세문자로 잡아줘야죠. 따라서 공부상은 매도인 걸로 돼 있지만은 사실상은 이거는 누구 걸로 돼 있어요? 매수인 걸로 돼 있잖아요. 매수인 걸로. 그러면 우리가 공부상 기준과
실제 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공부상 납세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납세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문을 줘야겠죠.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문자로 해야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면 현황부가라고 합니다. 무슨 부가요? 현황부가. 다른 말로는 우리는 실질주의. 우리 배웠었죠, 실질. 우리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앞선다. 실질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실제 소유자를 우선시해야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생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가 재산세라는 것은 시군구가 공적인 장부상의 선을 보고 특정 재산을 파악해서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 선박인지 항공인지 이 5가지의 재산을 파악해서 소유자에게 고지하는 것인데 지금 공부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매수인 거로 넘어갔는지를 잔금이 넘어갔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시군구에서 아느냐 이거예요. 시군구 구청에서 김 계장이 어떻게 알고 고지하냐 이거죠. 문제점은 실질 과세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어서 소유권이 변동이 돼서 만약에 이렇게 다르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달라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동 신고는 언제까지냐? 6월 1일 플러스 10일 이내에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언제까지냐? 이때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할 수밖에 없죠. 왜? 실제 소유자를 모르잖아요. 실제 소유자를 모르니까 이때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땅이 예를 든다면 후지모토 식으로 돼요. 후지모토. 후지모토니까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일본 사람 명의로 되는 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임야입니다. 지목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지모토 씨 임야가 돼 있다면 이걸 후지모토 씨한테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송합니까? 후지모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것이 일정 외정 시대 때 후지모토 씨 거였는데 후지모토가 일본으로 그냥 돌아간 건지 아니면 창씨 개명한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뭐라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유권 귀속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상 소유자는 모르고 사실상 소유자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임야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임야는 누군가 이 임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을 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자, 따라서 우리 세법은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서 알 수 없을 때는 우리 재산세는 응익세라고 했거든요. 응익세. 즉 수익을 누리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과세금과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누가 되죠?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가 수익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익세라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면서 수익을 누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라. 물론 원주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익을 누리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든가 소유권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납세 문제를 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례 문제와 또는 이렇게 유형별로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의 스타일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과세 납세 문제는 대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1번의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유를 만약에 갑의 명의로 6, 을의 명의로 4로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대로 내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다만 밑줄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 그렇게 되거든요. 공유 설정할 때 지분 표시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라고 민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쫓아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떡할 것인가. 이럴 수 있겠죠. 이 주택 건물은 아들 명의로 돼 있는데 이 땅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고지하냐.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택 가격과 이 땅값은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다를지라도. 그래서 합산해서 곱하기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럼 누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게 무조건 합산되겠죠. 그래야지 세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은 0.1에서 0.4%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세금이 이제 세금 나왔죠. 자, 근데 어쨌든 소유자는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계산, 합산해서 선계산한 다음에 이 세금을 안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선계산 후 배분 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이 있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2번의 예외 의제 납세 의무자. 이 부분도 별표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동그라미 1번.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렇죠? 소유권의 변동이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런 변동 신고를 6월 1 플러스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알 길이 없죠. 그럼 매수자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매도인인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은 가로 3번이죠. 가로 3번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자 동그라미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 이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이렇게 외국인 명의로 돼 있다거나 아니면 행방불명, 행불이 돼 있다거나 행불이 돼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켜서 소유권 확인, 공부와 실제 소유자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사용수익을 누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납세 의무자의 중요 사항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납세 의무자 규정, 신탁이라든가 나머지 납세 의무자 규정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